꺼졌어요. 안 맞아도 관계없어요. 됐네. 점유관계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 바 등재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현황 조사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정확한 점유관계 및 임차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이 아산 지역에는 요새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입세대 확인서 위에 그 외국인 거주 확인서도 띄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 예전에는 그런 걸 띄워볼 수 없었는데 그 외국인이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국인 그 출입국 관리국에서만 띄워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센터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띄워봐야 되는데 전입세대 확인서 하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주거 확인, 정확하게는 뭐라고 온 거 볼까요? 정확하게는 여기 있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그 전입시대 확인서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발급받으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것도 역시 아까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은 그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등록 확인서,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하나 더, 특히 아산 지역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번역계 그 원룸을 보니까 방 하나에 그 외국인이 3명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소에 그 외국인 등록을 해놓으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 우리는 전입시대 확인을 하지만은 외국인은 그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출입국 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등록해놓은 자체가 전입세대하고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그 효력을 부여돼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 발급받은 방법은 그 전입시대 확인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룸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아니라 다세대가 아니고 또 한 가구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권리관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니께 그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원룸이 보증금 일정액에 월세를 내고 사는데 그때 그 원룸을 보니까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1억짜리, 1억 5천짜리. 그러니까 투룸 그런데 그
토르는 그때 전세금 뭐 1억 내고 거기서 뭐 4명이 거주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그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그 외국인들이 기회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를 많이 얻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2번에 유찰됐는데 2번 유찰된 이유는 한번 보죠. 이유가 뭔지. 방이 2개짜리네요. 전부 다. 위치는 괜찮고. 몇 년에 된 건물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사용 승인 날짜를 보면은 몇 년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 상업지역에 있고 18년 얼마 되지 않았네요. 건물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세조회, 임의경매, 여기는 담보물권 실행, 즉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 이 저당권 실행 강제 집행보다는 담보물권 저당권 실행이 명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에서 임의경매는 거의 절대인데요. 내가 아무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말소 기준 관리를 설명드릴 텐데 임의경매는 저당권 실행, 담보물권 실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1순위다. 이게 저당권. 즉 을구에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럴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인용이 됩니다. 이게 돼요. 1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전부 말소됩니다. 전부 말소돼요. 1순위 됐든 뭐 꼴등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말소돼요. 이름이 만약에 경매 신청해가지고 지금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앞에 저당권이 1순위인데 이 앞에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제일 우선순위로 배당받는 게 비용, 경매 비용이겠죠. 경매 비용.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도 역시 1순위죠. 경매 비용,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으면은, 저거는 임차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소액,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우리 그 도구에서 보다시피,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예. 이것들을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남겠죠, 당연히. 그럼 저당권부터 받습니다. 밑에 뭐 쭉 있겠죠, 뭐, 기타 뭐 쭉 있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가 절대로 안 생긴 이유가 1순위이기 때문에 경매 비용, 소액 우선 변제,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이걸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많아가지고, 그 이놈 받으면은 이 1순위 경매 신청한 사람, 이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받네요. 그러면은 경매가 취하된다고 그랬어요. 취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1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 한 3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네요. 그러면 자기보다 빠른 사람들 싹 주고 나면은 자기는 못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경매가 취하됩니다. 취하돼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받을 가망이 없을 경우는 그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통고를 합니다. 야, 지금 최저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만약 이 정도 최저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당신은 그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으면은 경매가 직권으로 취하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앞에 이 금액 전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그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고 만약에 이 금액에 최저 가격을 이 금액에 내놓으십시오. 누가 사가면은 그분한테 드리고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내가 이 금액 주고 사겠습니다. 그럴 때만 경매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좀 수월한데 만약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금융기관은 그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1순위가 이 안에 뭐가 껴있냐면은 지금은 이건 기본적인 거, 특별법에 보호되는 기본권인데 기본적인 건데 아니 여기에 플러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어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1순위네요. 1순위.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을 경우는 그 집행관이 알기 때문에 계산해서 그 얼마 이하 떨어지면은 네가 못 받아가니까 경매를 취하하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일정 금액 플러스 알파,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빠른 사람들을 싹 준 금액이 일정 금액이고 플러스 알파는 거기다가 이 사람도 배당 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배당 안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 금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 하나 더 의시할 게 그때 뭐냐게 입찰 물건에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아예 사지 마라. 권리 분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괜히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이 압류 채권자 앞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이 이 배당 신청을 했을 경우는 절대로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자기 배당 신청한 사람이 못 받을 정도 되면은 법원에서 경매를 취하시켜 버리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네요. 안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집행관이 알 수가 없어요.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또 우리 그 입찰인은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가도 몰랐고 다 해봐가지고 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안 나간다고 버텨버리네. 이게 왜 버티냐? 이 사람은 먼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어떻게 대부분 알고 계시냐면은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1번일 때, 1순위일 때는 그 사람이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경락인에게 대항을 하든지 두 가지 권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이나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배당 신청을 했을 경우만 그 집행관이 알기 때문에 이 앞에 경매 비용, 소액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그 다음에 이 임차인 권리,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보니까, 압류 채권자, 이 저당권자나 이 저당권자가 앞에 걸 주고 나면 자기가 배당받을 게 없네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용, 그 다음에 소액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되는 일정 금액을 플러스 알파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에 팔리면 사고, 안 사면 내가 사겠습니다. 그럴 때만 경매 진행되고, 이 사람이 이거 뭐 유찰이 한 두세 번 돼가지고 받을 금액이 없네요. 그러면 이 경매는 무의미한 경매, 의미 없는 경매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합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이 권리자는 당연히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전세권자로 용익물권 전세권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인수한다. 경락인이 인수한다.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하고 물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전세권이라고 이해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정도나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민법을 우리 경매하고 관계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채권이 됐든 물권이 됐든 자기 권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법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이런 일이 잘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민들, 지금도 집이 서울에 요지에 있는
주택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요지에 있는 주택들은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그 주택들은 올라가질 않아요. 집값이. 그것은 뭐,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죠.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집이 부족해서, 예, 또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고 우리나라도 시골에는 집값이 떨어지지만은 그 도의지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요지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 외의 주택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그 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할 텐데, 우리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본인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보통 이제 그쪽 업종에 관계된 사람이랄지 그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은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제3자인 우리 일반인은 임차인 가서 물어보기가 굉장히 좀 그렇게 주저해지고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가서 혹시 임차인 제가 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좋겠죠. 근데 구태여 그렇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상세 조회 거기를, 이 물건 상세 검색에서 물건 송달 내역, 문건과 송달 내역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아산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권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하나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되어 있다. 옛날에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제도를 바꿔가지고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무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인 아니고 제3자는 경매 나온 물건 프린트 해가지고 신청할 때 첨부하면은 알려줍니다. 자, 이 경우는 좀 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당사자 내역. 상당히 당사자 내역이 좀 복잡하네요. 승계인. 이것은 아마 추심업체로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채권자. 이거 뭐 이렇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렇게 많죠? 교북, 예? 지분 소유자들인가요, 이게? 성씨가 다 같네요? 5명이나 되네요?
이게 만약에 지분권자 신청에 의한 경매라고 하면은 써놨을 때 형식적 경매라고 써놨을 텐데 뭐 우리한테는 관계없죠. 뭐 이 지분권자들이 경매 신청 아닌데요. 아까 승계인 하나, 채권자 있고 이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 사람들이 지분권자들인지 가압류권자 문제가 되지 않고 교분권자 문제가 되지 않고 배당 요구권자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단지 채무자가 5명이다. 그래서 아마 이 5명이 상속받은 것 같습니다. 상속받은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경매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법원에 이 그 지분권자 전원이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를 받아줍니다. 법원서.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그 입찰을 꺼려해가지고 2번이나 유찰된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은 1억 2,800, 2번 유찰돼가지고 8,900까지 떨어졌습니다. 크기는 크기는 41일 평방미터. 41이면은 3.3으로 나누면은 13평이요? 13평 플러스 8평 20평짜리 그 아파트네요. 20평짜리 방 2개. 여기 비굴안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는 것은 아까 지분 경매 그런 것도 안 써놓고 그 말은 그 우리 그 입찰인한테는 아무런 그 해가 가지 않는다. 그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 이 물건은 별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반드시 그 부동산에 관계된 그 만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 경매든가 무조건 등기부 등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입시대 확인서,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이것 등들은 띄워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물건은 다시 이걸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그 91조, 그 다음에 102조 2개만 좀 이해해 오시고 있으면 됩니다. 백이조 이것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뭐 1순위가 전세권이다. 그 다음에 아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다. 예. 그런데 혹시 내가 승계받은 돈이 그 금원이 있냐 없냐, 내가 인수하는 금원이 있냐 없냐, 예, 그런 것들을 그 분석 확인을 하면은 이 102조를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론상에는 우리가
존재하지만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법, 거의 입찰을 해놓고 경매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해놓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입찰한 금액을 다시 아, 그 보증금이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좀 이따 그거 이제 전답 설명할 때 그걸 설명드릴 텐데, 그 허브 결정, 일주일에 허브 결정을 해요. 거기서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입찰자 귀책 사유로 불허가 결정나는 경우는 못 돌려받아요. 날라갑니다. 그런 경우, 요 원래 제가 한 2건 봤어요. 그 밭을 샀는데 불허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렸어요. 반드시 그 농취증, 그걸 또 다른 말로 농취증이라고 하지 않고 농지 취득 확인서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보통은 그 정식 용어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마 일부 사람들은 그 농지 취득 확인서인가? 그렇게稱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같은 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이걸 완벽히 이해를 해야 말소 기준 권리를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 완벽히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 절대로 그 경락인이 자기가 입찰표에 적어낸 금액 이외에는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게 있는데, 제가 먼저께 말씀드린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1순위일 경우 배당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무조건 경매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법적으로는 보호가 되지만은 현실에서는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 즉 스트레스 무지무지 받는다.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2가지 경우만 조심하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경매에 관한 그런 것을 모른다고, 법률 지식이 없다고 손해보거나 경매 참가가 제한되거나 그런 경우 안 생깁니다. 법원은, 여기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는 누구냐면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에요. 경매 신청한 사람. 이 경매 신청한 사람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담, 이 모든 부담, 이것들은 대부분이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우선변제권자들, 소액 우선변제권자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물건,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집 가격의 2분의 1.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소액 보증금, 이게 변화가 옵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자기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그 담보물권자가 설정된 날짜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선하는 부동산 모든 부담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그것이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 세금, 당해세. 당해세는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것들. 그 다음에 플러스 절차 비용. 이 절차 비용은 뭐냐면은 경매 비용이에요. 경매 비용. 경매하는데 들어간 비용, 감정 그 비용이랄지, 집행관 송달 비용이랄지, 그 다음에 또 신문에 공고랄지, 그런 것들 통틀어서 절차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싹 주고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된 때는 압류채권자의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일주일 이내에 일항의 부담과 비용, 일항의 부담과 비용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남아야 자기가 받아갈 것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 받을 금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은 보통 일반적인 보증은 10%인데 이거는 보통 20%를 요구합니다. 20%.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요. 취소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의미 없는 경매를 다 생각해가지고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것들이 경매 낙찰인이 인수하더라도 손해보는 경우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이 91조 2항 이거요. 이유 없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으로 소멸돼요. 경락으로 소멸됩니다. 없애버려요. 이것들은 전부 다가 자기가 순위에 따라서 받을 금원이 있으면 받아가고 받을 금원이 없으면은 그 저당권 자체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을 저당권자는 지네끼리 계약자들끼리 문제고 경락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받을 금원이 있을 때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가서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 보니까 저당권, 부담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겠죠. 그런데 앞에가 이미 한 2명 정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내가 3순위예요. 그럴 경우는 저당권 설정해봐야 아무런 권리가 못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때는 설정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혹시나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모르니까 아니면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그렇게 해요. 금융기관에서는 자기가 받을 채권 순위가 밀려가지고
못 받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의미에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이에요. 우리가 한 3번 정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임대차 들어갈 때, 집을 빌릴 때, 전세를 주고 빌리는 경우, 월세를 주고 빌리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2가지 경우 다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민법 용익물권에서 전세권은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주고 들어간 사람은 채권법에서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다. 그런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민법대로만 만약에 시행이 됐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필요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면 전세금 주고 들어가면서 등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등기 못 해주겠다.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이러면서 안 해줘 버리네요. 또 월세 보증금 주고 들어간 사람이 민법에 보니까 등기할 수 있던데 등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들어오지 마라.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등기를 안 해주네요. 그래, 민법에 전세금 주고 들어오거나 월세를 주고 들어온 사람 2분 다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등기를 하면은 물권적 효력이 생겨요. 즉 전세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하면 비로소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면은 임차권이라는 물권적 효력이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물권과 똑같은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 2개 등기 전부 다가 등기에 관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협조를 해줘야 등기가 가능해요. 집주인이 등기 안 해주면 2개 다 물권이 아니라 물권 혹은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이 돼버린 거예요. 계약서만 들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 즉, 상대적인 약자인 전세권자나,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자는 계약서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 다른 사람들, 2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을 가리키고 이 3개를 가리켜서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권 및 등기된 임차권, 방금 말씀드렸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도 물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는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라서 물권적 효력이 부여된 거예요. 요것은 4개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말은 순서가 빠르냐 늦냐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즉, 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뜻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이것은 그 주택이랄지 부동산, 토지랄지 전부 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 등기가 돼 있어요. 전부 다 등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물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도 아니에요. 전부 다 채권이에요. 이 가압류는 앞에는 압류, 뒤에는 압류 옆에 가짜 하나 더 붙었네요. 이것은 몇 번을 설명드렸지만은 법률 용어입니다. 민사집행법 1조에 나온 법률 용어, 즉 보존 처분 중에 하나인데 임시로 압류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법원에서 부여해 줬다 해서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래 이 가압류는 실제로 본안 판결을 하나 더 설명해야겠네. 가압류는 모든 걸 다 가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만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언제까지 받아주느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소송하고 같이 병행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줬더니 본안 소송을 진행을 안 하거나 본안 소송을 그냥 취하하거나 그러네요. 그런 경우는 3년 지나도 본안 소송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이것도 말소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강제 집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그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은 가압류,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재산, 교육 재산,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계된 재산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가압류를 이것은 그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그 물건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말소시켜 주십시오. 법원에서 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걸 먼저 간단하게 세 개만.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이 네 개보다도 앞에 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이놈들이기 때문에 이놈 뒤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또 모든 게 소멸된다고 그래서 다 소멸된 건 아니에요. 특수지상권이랄지, 그 다음에 지역권, 소유권에 붙어 있는 지역권,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있더라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부종성이 인정돼 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때 몇 번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3항의 경우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앞에 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다시 다르게 말로 표현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경락인이 인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 전세권이 등기된 전세권이에요. 등기 안 된 전세권은 없어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서 배당 신청을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해요. 이게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그 저당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담보물권 안에 저당권하고 똑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있지만은 담보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은 다시 풀이하면은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그 전세금을 배당 시정하버리면은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놈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벌써 중요한 게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배당 신청한 전세권 4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됐어요. 이것들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한다. 아까 말한 특수지상권하고 그 길을 위해서 설정된 지역권, 이것들은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지만은 나머지는 다 소멸한다. 그게 말소 기준 권리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수권은 경락인, 즉 압류채권자가 아니라 경락인, 매수인, 경락인.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성립하는 경우는 무조건 인수한다. 이유 없이. 법원에 신청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법원에 신청 안 한 내가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유치권은 공시 방법이 점유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그 물건이 경매 나왔네요. 근데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됐을 경우는 경락인이 매수인이 인수한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91조 이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의 핵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생긴 원인이 된 게 바로 이 민사집행부 91조예요. 예. 제가 매수를 하고 유치권자가 있는데 제가 매수를 하고 유치권자가 있으면 제가 공락을 받고도 유치권자한테 따로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유치권 자체가 뭐냐면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만약에 1,000원짜리였다.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이익을 첨가해 놓은 금액이 그 유치권의 원인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에다가 내가 100원짜리에 이익을 첨가해 놨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얼마 되는 거예요? 1,100원짜리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1,000원짜리를 샀는데 100원이 이익 받네요. 그럼 100원을 이 주권자에게 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에 감정을 할 때 이익, 유익비 그 이익은 이렇게 감정 비용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는 것도 잘 봐가지고 사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거 하나씩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요.